내가 그랬잖아 5년 전부터 테슬라라고. 지금까지는 윈인데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앞으로 20년 30년에는 큰 코 다친다 한 번씩. 테슬라가 문제라서가 아니라. 그럼요. 그때 우리의 심리가 얼마나 사실 요동치겠습니까? 1950년부터 2024년까지 과연 74년치의 데이터로 연두색은 이제 이 미국의 S&P 500 주식만 투자했을 때, 파랑색은 채권에만 투자했을 때, 회색으로 돼 있는 거는 그 미국 주식을 60%, 미국 채권을 40%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 그 범위를 말합니다. 연 29%입니까? 연입니다. 5년이면 굉장하죠. 와.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대단한 게 회색으로 보이는 걸 보시면 60, 40으로 투자했는데도 그 주식이 100이 아닌데도 20 가까이 이렇게 수익이 보인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거는 절대로 손실은 없네요.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느 때 가장 높을 때 시작하시더라도 손실이 없었다. 우리 자산운용의 김형우 팀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자산운용의 연금 WM 본부의 팀장으로 계시는데 네, 정확히 맞습니다. 어떤 일 하세요? 자산운용사에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뭐 연금이면 개인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을 거고요. 네. 그 안에서 운영하는 이제 많은 금융상품들, 특히 저희 펀드 상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이를 좀 소개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DB형도 있고 DC형도 맞아요. 있는데 그 바구니에다가 다양한 펀드를 넣어야 되는데 이 펀드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질문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워낙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질문하니까 아예 펀드 만드는 자산운용사에서 설명 전담 직원을 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야, 우리 자산운용은 어떤 펀드를 주로 만들어서 그럼 금융권에다가 뿌려놓고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 바구니에다가 그런 것 중에 하나 선택해서 넣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걸 주로 하셨어요? 저희는 회사 규모 전체가 한 50조가 좀 넘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가 채권 자산으로 된 채권형 펀드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하우스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연금을 운용하실 때는 뭐 공격적인 주식도 좋지만 사실은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운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채권을 운용하는 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강점을 가진 회사라고 먼저 채권형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 맞습니다. 네. 채권형 펀드 얘기 나올 때마다 궁금했던 건데 채권형 펀드는 그 채권이 부도만 안 나면 손해는 안 보죠? 그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이론상 뭐 부도가 안 나면 그래서 저희가 운용하는 공모 채권형 펀드들 뭐 2조가 넘고 뭐 예. 이렇게 큰 규모로 운용하고 있는데 뭐 평균 시종 등급이 AA 제로 등급 종목들만 가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신용 위험이라고 방금 말씀해주신 부도가 안 나면 되는 전제 조건은 달성하더라도 있는데 이 금리라는 게 매일매일 변하니까 그러니까 마크투마켓을 하면 예, 막투막으로 평가액은 줄어들 수 맞습니다. 있는 그 시가 얘기는 평가를 들었어요. 그게 요새 참 고민입니다. 근데 그러면 시중금리가 이제 높아지면 내가 갖고 있는 채권형 펀드는 값이 떨어질 텐데 맞아요. 내가 100만 원어치 샀을 때 그게 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만기까지 두면 100만 원에 더하기 이자는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잔고 여러 번 막 97만 원 이렇게 나오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기까지 다 보유하는 분들만 들어와 있으면 사실 다 해피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중간에 팔고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죠. 손해 보고 나가시는 분들이 네, 지금 뭐 잔금을 치러야 돼. 그래서 돈을 빼야 되는데 하필 지금 금리가 급등을 하거나 뭐 예전에 레고랜드처럼 막 급등해버리면은 평가상으로 가치가 확 떨어지니까 좀 안타깝지만 그때는 좀 손실 보고 나오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품이군요. 투자자들에게는 되게 기회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면. 그럼 그분이 팔고 나오는 거 좀만 기다리면 무조건 먹는 건데 맞습니다. 망하지만 않으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거죠. 그 순간의 시중금리만큼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고 그분이 파는 거 사는 분도 그렇고. 네, 그 할인된 가격이라고 저희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 가격만큼을 싸게 사기 때문에 예. 이제 예를 들어 채권은 발행될 때 이자가 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다만 내가 그걸 싸게 샀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은 커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이론인 거죠. 네, 네. 저는 이제 50대 중반이라 곧 뭐 헐어 써도 되지만 저도 여기서 이제 DC형 넣거든요. 네, 우리 네. 언더스탠딩 주식회사 언더스탠딩에서 최근에 퇴직연금으로 바꿨어요. 퇴직금제도 운영하다가 도입하셨군요. 예. 네. 그래서 DC형으로 바꿨다는 얘기 듣고 사인은 했는데 보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될지는 평생 안 해본 거라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저도 개별 종목 투자도 해보고 뭐 반토막도 나보고 뭐 마진콜도 받아보고 또 뭐 많이도 먹어보고 그랬긴 했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추천한다면 이 프로님은 뭐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도 요렇게 운영하시면 중간은 가요. 그리고 나서 신경 끄시고 방송이나 열심히 하세요. 하는 그거 좀 알려줘요. 나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정말 신경을 끄고 방송에만 집중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저희 우리 다 같이 TDF라는 하나만 하시면 딱 깔끔한데 우리 다 같이 TDF. 이게 저희 회사 브랜드 이름입니다. 하시면 제일 좋은데 그게 굉장히 포트가 알차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게 아니시고 제가 볼 때는 좀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거는 오늘 시간이 개인의 될지 성향에 모르겠네요. 따라 다를 텐데 나 만약 오늘 답 안 해줬으면 그냥 어디 예금해 넣어놨을 거예요. 아마 신경 못 쓰느라고. 그건 싫으니까 그럼 하나씩 들어보죠. 우리 모두 다 같이 TDF? 그게 뭐예요? 아 정확히 이제 우리 다 같이 TDF 그게 펀드 이름입니까? 펀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약간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가 네네. 우리 자산 운용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 소중한 연금을 다 같이 정성 들여 운영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름을 담은 건데 일단 TDF라는 거는 뭐 많은 운용사들이 출시를 했기 때문에 네. 예, 뭐 간단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네 나이에 따라서 네 나이에 적합한 만큼의 위험 자산 비율을 알아서 조정해 줄게. 신경 꺼. 이 개념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TDF를 선택하실 때 숫자가 붙어 있어요. TDF 이름에 뭐 2040이다, 뭐 2050이다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는데 그 숫자가 클수록 주식 비중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라고 참고했으면 쉽고요. 2050년엔 넌 찾았을 생각하고 굴리자라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2040이다 그러면 조금 짧으니까 조금은 이제 은퇴 기간이 짧아지는 거니까 주식을 조금 덜 담아보자. 예,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죠. 2030도 있습니까? 앞으로 네. 한 6년 후에 찾아 쓰는 거 올해 만기되는 2025도 사실 있습니다. 있어요? 네네. 2025는 지금은 다 그냥 현금이거나 채권이겠네요. 네, 지금은 근데 꼭 그렇게는 안 돼 있고 운용사 마음인데 주식 비중을 40% 이내로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 안에서 40을 채우든 아니면 하나도 안 채우든 네, 그건 네, 운용사 맘이다. 네네. 그럼 2025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거꾸로 4대 6이죠. 그러니까 주식이 한 40 조금 안 되게 담겨 있고 채권이 60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2030은? 2030은 주식이 거기서 여기서 좀 쉬운 공식을 알려드리면 네. 20하고 30을 분리를 해요. 그래서 합치면은 50이죠. 네. 그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 하면은 주식 비중이다. 얼추 주식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2025면 그럼 주식 비중이 두 개 더하면 20에다 25 더하면 45니까 네. 대략 한 40 내지 50%가 주식 비중이라는 건데 네네. 만기 되려면 이제 2주일도 안 남았는데도 그래도 주식 비중 그 정도는 유지한다는 거군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운용사 약간 그 레시피 같은 건데 실제로는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대부분 운용사들이 2025의 경우는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놨을 것 같습니다. 40 이하로. 네. 그러나 또 뭐 40까지 채워놨을 수도 있고. 네네네. 좀 강세장이 올 거다라고 했는 데들은 주식을 채우고. 그럼 TDF도 각각의 그 이른바 레시피는 다 다르군요. 네. 뜯어보면 회사별로 나름 그 안에서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맞춰준다고 맞춰주는데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른. 그렇죠. 그게 하우스마다 뭐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세게 본다 그러면 주식을 거의 미국 중심 일변도로 세게 채우는 하우스도 있고요. TDF인데. 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예를 들어서 미국이 그래도 좀 계속 연중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대안 지역을 좀 많이 찾아서 넣어놨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이라든가 네. 일본 이런 데를 커버하는 최근에는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가 좀 고점일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커버드 콜이라는 또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ETF로 좀 커버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수행했던 전략인데 이제 미국이 혹시라도 불안하면 이제 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의 엔화로 상장된 S&P 500 ETF가 있어요. 그럼 엔화로 S&P가 표시된. 빠지면 엔화가 강세가 될 수 있잖아요. 엔화가 강세일 땐 주식이 빠질 가능성이 높죠. 예. 근데 이제 미국 S&P 500으로 가는 거니까. S&P 500에서 날리더라도 엔화 그렇죠. 먹으면 좀 상쇄가 된다. 실제 4월에 그렇게 수행해서 저희가 다행히 방어를 높였습니다. 4월에 그 리버레이션 데이 때문에 폭락할 때. 이야.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도 받았어요. 11월에 그래서. 최우수 TDF 상도 받고. 그 누가 주는 상이에요? 한국경제에서 주는. 신문사에서? 네. 그러면 이 TDF 펀드는 다양한 ETF들을 그때 넣었다 뺐다 매니저가 그냥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냥 그 매니저 믿고 그 매니저가 운영하는 TDF래 라고 하고 그냥 가끔 확인이나 하고 그러는 구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운영하는 분들은 뭐 팀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야 투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루 종일 그 고민하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가 뭐 어. 항상 시장을 이긴다 말하기 쉽지 않고 다만 이제 고객분들이 번거롭고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예. 너무 또 연금 계좌 쳐다보시느라 생업을 또 전폐하시거나 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니까 예. 그걸 전문적으로 좀 공부하고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이다라고 좀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또 수익률을 좀 내줘야 아유 알아서들 하겠지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믿지 막 이상한 수익률 갖고 그러면 오히려 맞습니다. 불안해지는데 네네. 상 받은 그 ETF는 TDF는 현재까지 1월부터 지금까지는 수익률 얼마나 됩니까? 금융투자협회에서 수익률을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 그래요? 두 자릿수로 하여튼 따뜻하게 잘 내드리고 있는데 오. 뭐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빈티지 그러니까 2040이냐 50이냐에 따라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주식 뭐, 비중이 다르니까. 네네 뭐 한 20, 30, 40 이상으로는 다 두 자릿수 이상으로 잘 내드리고 아, 있어서 주식 비중이 거의 뭐 반에 가까우니 네네 투자 참고될 만한 얘기 좀 여쭤볼게요. 미국 주식은 내년에는 어떨까요? 올해는 야 밸류에이션 부담이야 고점이야 뭐 얘기는 있어도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오고 있는데 변화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AI 버블론을 많이 걱정하시긴 하는데 사실 뭐 유동성이니 뭐 양적 긴축의 종료니 하면서 조금 마일드하게 얘기를 하시는 케이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미국은 뭐 벌이 자체가 뭐 꺾이는 것 같진 않아서 경기가 둔화되는 거지 막 침체로 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아, 개인 소득이 예 그렇죠. 뭐 물가에 대해 걱정하는 뭐 그 약간 양극화돼 있는 거는 우리나라나 대동소이하겠지만 이런 자산 시장 환경 자체에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국면으로 갈 것 같진 않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스마트한 머니들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엔캐리 자금이 크게 빠지거나 교란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뭐 기간의 횡보 장세 정도이지 않을까. 저는 뭐 폭락하는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올해는 많이 오른 거고. 그렇죠. 사실 올해도 뭐 3년 이상 미국이 오른 적이 없었다라는 통계를 막 언급하면서 좀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한 한 해긴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도 오른 거를 보면은 뭐 내년에도 뭐 울퉁불퉁하다고 표현을 하겠지만 1년 놓고 보면 그래도 예. 올해만큼 오를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덜 오르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비겁한 발언이긴 한데 네. 이럴 때 이제 미국의 뭐 주당 순이익 상승률 정도만 오른다 그렇게 표현은 해요. 그게 그래요? 10%가 조금 안 되니까 뭐 이제 그 정도 선으로 오르지 않을까. 미국 경제가 그 정도로 예. 성장하고 있으면 우리도 예. 그 정도 만족해야죠. 뭐 그런 느낌. 네, 그렇게 그냥 뭐 쉽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람의 어떤 뭐 심리가 좀 작용이 되는 거니까 또 우리나라 서학개미에 또 강한 믿음이 미국 증시에 가 있고 이런 걸 보면은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도 있고 뭐 정치적으로나 3년 계속 오르는 장이 없었다. 뭐 그런 건데 그 히스토리들로 보통은 이제 다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애널리스트들도 네네. 그렇고 그거 아니면 내 느낌인데라고 하는 근거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어쩔 수 네. 없이 이제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쓰긴 쓸 텐데 그게 유독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특히 더 들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 오른 바는 없어요 그랬는데도 또 올랐고 맞습니다. 4년째도 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그러니 그 말은 과거에 뭔가 작동했던 함수나 에너지가 요즘은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될 텐데 뭔가 썸띵이 하여튼 달라졌으니까 뭔가 이게 다르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참 답 없는 질문이기도 한데 뭔가 바뀌었다고 가정하고 과거 데이터에 대한 의존은 좀 줄여야 되는 거겠죠?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모든 금융사 제안서에 써 있지만 뭐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에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 데이터에 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의 뭐 매크로 데이터나 이런 걸 참고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거밖에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딱 기자님 말씀도 저도 되게 동의하는 게 뭐냐면 뭐 폭락할 때 폭락을 안 하네 이런 것처럼 이제 과거에 발생했던 금융위기가 이렇게 또 재현될 거냐. 네. 최근에 그 어디선가에 그 영상 하신 거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되게 동감했습니다. 그 기자님 말씀 주신 거 아마 금융위기가 예전처럼 오는 걸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안 올 수도 있겠다. 아니면 찍지 말라고 했더니 찍었구나 누가. 빈도가 적게 오를 수도 있겠다. 네, 뭐 이런 네. 등등 제가 코멘트를 본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고요. 예전 대비 정책 수단을 좀 더 과감하게 동원해서 불을 끄기도 하고요. 네. 또 주저함이 없어졌죠. 예전 같으면 논란거리일 수 있는 정책인데 뭐 이렇게 새삼스럽게 그렇게 해요? 작년에도 쓰고 똑같은 썼던 건데 이리네 일로 와. 그래서 해버리는
속도도 빨라졌고 빨라졌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의 그런 충격으로 전염되기 쉽지 않은 환경이지 않나. 아, 생각도 뭔가 해보고. 바뀌긴 바뀌는 것 같아서 과거 데이터를 안 볼 수도 없고 너무 또 의존해도 안 되는 거고 어찌 보면 그래서 약간의 동물적 감각이 점점 비중이 커지는 장이 아닌가 싶기도 네네. 하고 그러네요. 그럼 만약에 미국이 올해만큼은 안 좋든가 울퉁불퉁하면 자 이제 그 돈 빼서 어디 딴 데로 좀 어디로 가야 돼라고 생각이 할 텐데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내년 2026년에 미국 주식이 생각보다 자꾸 심통 부려서 에이 나는 올해는 좀 딴 데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딜 가면 좀 편안하겠습니까?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게 예.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데를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보여주신 그래프가 뭐예요? 이게 이제 그 차트가 25년치라서 좀 길긴 한데 음, 파랑색이 베트남, 네. 호치민 V 인덱스라고 VN 인덱스라고 하는 지수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뭄바이의 센섹스라고 하는 지수, 예. 그거랑 이제 니프티 50가 또 있는데 음. 일단은 니프티 50 말고 센섹스가 좀 더 오래된 거래소다 보니까 네. 그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한 건데 베트남이 25년 투자하면 연평균 9%씩 났고요. 어허. 인도는 연평균 13%씩 났습니다. 어후.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네. 보면 이제 금융에서 흔히 얘기하는 7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수익률을 살짝 나눠 보면 내 원금이 2배가 되는 날짜가 얼추 되게 빨리빨리 오는구나. 인도는 5년에 2배 되네요. 굉장히 멋있는 국가인데 야. 인도가 조정도 세게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꾸준히 우상향하고 야. 최근 근데 24년도부터 봤을 때는 이제 25년까지는 그닥 안 오른. 최근 한 1, 2년이 좀 약간 쉬었네요. 인도. 네, 인도가 지금 트럼프랑 밀당하고 있고 아. 얼마 전에도 푸틴 와가지고 껴안고 막 엄청 친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런 그래프 매력적이지. 잠깐 쉬어주면 네, 오히려 그죠? 그렇습니다. 들어가기 마음 편하지.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많이 올랐나라는 것도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또 이제 다만 이제 좀 더 물퉁불퉁해 보이는 그 호치민 베트남은 좀 아픈 기억이 많으십니다. 우리나라 증시랑 좀 비슷한 느낌도 좀 들고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서 확 올려놓고 떨어뜨리고 했던 경우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과거 2006년도 이럴 때 보면 그래, 저 꼭대기가 예. 우리나라가 만든 거라든. 그때 콱 물렸다 그랬으면 이제 2018년도 그때쯤 돼서 이제 돼야 본전해보기네. 예, 한 10년 걸린 거죠.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차트인데 그 음. 뒤에도 그런 패턴들이 유사하게 나타나다가 21년도에 마지막 물린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22년도죠. 21년 2년도에 그분도 지금 한 3년 내리 기다리다가 올해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 호재가 좀 많이 있는 게 그 이제 얘들은 사실 이머징이 아니고 베트남은 프론티어 마켓으로 분류되거든요. 근데 프론티어 마켓이 이제 신흥국 이머징으로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이벤트를 항상 앞두고 있는데 네. 원래 MSCI 사에서 결정하는 거에 들어가야 이제 으뜸이고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아니고 FTSE라고 하는 회사에서 네. 하는 이머징 지수의 편입이 일단 확정이 됐어요. 어디가요? 조건부긴 한데 베트남이 베트남이? 내년도 이제 들어갈 예정이라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두 나라는 공이 또 미국과 되게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나라이고 또 뭐 그래서? 수출 규모도 커지고 그러면 이런 데들 좀 분산을 해놓으면 나쁘지 않다 저기도. 미국이 이렇게 살짝 횡보할 때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만 해도 뭐 되게 우린 크다고 생각하지만 뭐 엔비디아 하나만큼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미국 샀던 미국에도 그 수많은 자산 배분 펀드들 TDF들이 미국 사람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거기서 일부만 베트남 빼서 오더라도. 이런 데로만 오면은 이렇게 좀 크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군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분산이 되게 중요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이라고 하면 매우 유망한 이머징 마켓이라고 대표적으로 생각하는데 저거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베트남이 막 큰 나라이거나 큰 시장이거나 유명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워낙 베트남이랑 우리 월남전에도 우리 아버지들 참전하고 해서 자주 놀러 가기도 하고 하니까 막 친근감 느껴져서 그렇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투자자들은 베트남 그러면 뭐 그래 그런 나라도 있지 플러스 그 정도 느낌 맞습니다. 이라고 하더군요. 이제 그런 만큼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이 또 크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네. 베트남 인도 좀 쟁여두면 좋겠다. 저거는 그럼 저 지수 따라가는 ETF가 제일 적절합니까? 그 각각의 ETF들이 사실 있습니다. 아까 뭐 베트남 VN30이라고 하는 ETF도 있고, 네. 그다음에 센섹스는 아니지만 이제 니프티 50라고 하는 그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이미 있습니다. 많이 팔려 있는데,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그 베트남 케이스를 보면 꼭 이제
계속 장기 투자하시면 좋은데 네. 비쌀 때 뒤늦게 탑승하는 분들이 사실 많다 보니까 음. 좀 이렇게 인도, 베트남 포함해서 좀 더 분산돼 있는 포트폴리오를 그냥 가져가시는 게 예, 우리가 꼭 어느 나라를 내년에 급등할 거라고 찍는 거는 또 틀릴 확률이 있으니까 예. 저희가 이제 좀 추구하는 포트폴리오는 네. 아까 제가 우리 다 같이 TDF를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음. 우리 다 같이 TDF 2040의 포트폴리오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요 파이 차트로 일단 자산의 비중만 좀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종목까지는 노출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음. 구두로 하도록 말씀드릴 건데 해외 주식이 54%고 국내 주식이 7%니까 대략 60% 정도. 네네. 네, 근데 그렇죠. 이거에 앞서서 6대사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음. 저희가 아닌 JP모간이라는 데에서 아주 장기적인 레코드 1950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한 74년치의 데이터로 오, 네. 이렇게 되게 멋있는 그래프를 만든 게 있어서 좀 뭐예요? 좀 주황 그 연두색 그래프 뭐 파란색 막대 저 각각이 뭡니까 저게? 연두색은 이제 이 미국의 S&P 500 주식만 투자했을 때 네. 그리고 가로축의 1, 5, 10, 20은 그 투자 기간을 말하는 롤링 수익률이라고 하는데요. 그뭐 높을 때 시작할 수도 있고 낮을 때 시작할 수도 있고 뭐 1월 1일일 수도 있고 뭐 12월에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어느 때 시작하시더라도 1년 동안 투자했을 때 5년 동안 투자했을 때 롤링을 이제 가로축으로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 파랑색은 채권에만 투자했을 때 네. 미국 채권입니다. 정확히 글로벌 채권인데 그다음에 회색으로 돼 있는 거는 그 미국 주식을 60% 미국 채권을 40%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 그 범위를 말합니다. 아, 그 위로도 많이 올랐지만 아래로 떨어질 아래로도 수도 많이 있다.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예를 그러네요, 당연히 1년 동안은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유의미한 거는 한 5년 이상으로 투자하셨을 때의 수익률이 네. 상당히 괜찮다. 주식만 투자하시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29%. 네, 연 하락 29%입니까? 연입니다. 5년이면 굉장하죠. 와, 그러네요. 예.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대단한 게 회색으로 보이는 걸 보시면 60, 40으로 투자했는데도 그러니까 주식이 100이 아닌데도 아닌데도 예, 한 뭐 20 가까이 이렇게 수익이 보인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거는 절대로 손실은 없네요.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오. 어느 때 가장 높을 때 시작하시더라도 손실이 없었다. 그러니까 나 5년 동안 主식 60, 채권 40을 담아놨고 5년 동안 기다렸어라고 하는 전 세계 1억 명을 다 조사해도 그 1억 명이 모두 수익이다인 거죠. 어떤 재수 없는 글로벌 꼭지에다 샀다 하더라도 그 말인 거죠. 예, 근데 뭐 1억 명까지 다 JP모간이 이제 해서 한 거는 아니고 이제 지수만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거니까.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그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무조건 공격이니까 네. 주식만 다 사라. 물론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70%까지밖에 주식을 못 사시지만 이렇게 60%만 섞어서 나머지 40을 채권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네. 상당히 나쁘지 않다. 야, 채권을 40이나 담으면 돈을 언제 벌어? 아니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건 특히나 뭐 20, 50, 60처럼 은퇴가 많이 남으신 직장인들 말고 네. 뭐 사실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선배님들의 경우는 네. 주식을 또 제한적으로 운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채권을 섞었을 때의 매력은 가끔 주식이 폭락할 때 미국 정부에서 뭐 연준에서 금리를 급격히 인하를 하고요. 그럼 채권이 올라가서 올라가니까 일종의 상쇄가 완충이 돼버리는. 되는. 거기에 또 환까지 우리가 오픈으로 열어놓으면 환에서도 좀 보호가 되고 네. 그러면은 전체 내 자산이 깨지는 거를 많이 막아주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맘 편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60, 40이 괜찮다. 근데 그 60, 40이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TDF 2040의 포트랑 네. 지금 상당히 유사하게 지금 돼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군요. 60, 40을 원하시면은 딱 저 2040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즐겨왔던 포트폴리오다 그 말이군요. 네. 그래도 연두색이 수익률이 뭐 담은 얼마라도 높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나는 그냥 몰라. 난 주식 100이야. 그 대신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내 자산이 40%나 날라갔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일도 종종 있을 텐데. 네, 네. 섞어놓은 거에 비해서는. 하여튼 그래도 나는 비밀번호도 잊어먹고 난 몰라. 라고 안 깰 자신만 있으면 내지는 친구랑 바꿔서 네 비밀번호 내가 갖고 있고 내 비밀번호 네가 갖고 있자. 그리고 우리 중간에 전화 오면 전화 받지 말자. 그걸 하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면 무조건
때 저거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만 해두면 주식 100이 좋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게 제일 이상적인 선택은 맞습니다. 그죠? 히스토리는 그렇다고 예. 말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다만 인간이니까 저거 못 견딥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까 말씀하신 1억 명을 쫙 나래비를 세워놓고 과연 그렇게 끝까지 그 지킬 수 있는 그 소신을 그런 분이 네. 몇 명이나 될 거냐. 나 스스로를 40% 까지는데 어떻게 버텨?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정도 60, 40 섞으면 수익률도 희생 많이 안 하면서 나름 안정적이라 아주 괜찮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닌 게 저희 운용사가 그래도 뭐 60, 40을 단순히 이렇게 나눠만 놓고 뭐 그냥 S&P 500만 박아놓고 운용을 하면 되게 단순한 뭐 쟤네들은 하는 일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나름 저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해외 주식 54%로 돼 있지만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기본으로 하고는 있지만 S&P나 나스닥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 대안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 해외 주식 안에.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유럽도 좀 일본 주식이랑 유럽 주식도 담아봐서 올해 초에 뭐 독일이 뭐 GDP에 얼마를 뭐 국방비 투자할 수 있고 뭐 이런 소재도 좀 봤었고요. 예. 또 유럽이 금리 인하할 때 유럽의 금융주들을 좀 담아놔서 수혜도 많이 봤었고 네. 물론 7월에 이제 ECB에서 금리 인하 중단해서 이제 뺐지만 그리고 아까 엔화 노출로 된 엔화로 S&P 500에 투자도 해보고 그런 것도 있고. 예예 그렇게 그 안에 분산을 많이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절대 안 팔아도 되겠다라고 장기적인 생각을 가진 뭐 AI 전력 인프라 같은 요새는 개별적으로도 투자 많이 하시는 섹터 ETF도 네. 여기서 담아보고 해외 주식에. 맞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담아놓은 거 하고 아유 나는 그냥 1월 1일 날 S&P 500 QQQ에다 다 넣었어 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어떻든가요? 금융인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전략과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 공급되고 있고 또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이 빠지더라도 금방금방 올라가는 배경에는 불과 한 11년쯤 전에 팡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까지 진화한 예. 것처럼 예. 이제 없던 게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테마가.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길 수 있겠다. 그리고 단순히 주식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고 사실 나스닥은 다 들어있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TDF가 추구하는 거는 사실 자산 배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공격 일변도랑 비교하는 거는 조금 저희는 지향하는 약간 그 무공이 다른 접근 방식이라고 보면 목적도 되겠습니다. 다르고. 예,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당장 내년부터 어떨지 어떻게 알고. 그렇죠. 그거 그래서 아니야. 주식에만 배 까는 것보다는 조금 덜 먹을 수는 있는데 올바른 선택이다.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 저는 올바른 그리고 것도 맞지만. 나스닥에 다 넣어서 60 채울 수도 있으나 그렇게 저렇게 섞는 게 네네. 몇 년간 결과가 좀 안 좋았다 하더라도 그게 맞는 방법이다. 예, 저는 그게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회의실에서 그 회의하시면 아유 안 그래요 팀장님 뭐 이런 얘기도 서로 이제 팀원들끼리 하고 그렇겠네요. 사실 그렇긴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 6대 4를 뭐 이런 회의를 가진 분이 있죠. 굳이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60은 말씀하신 나스닥에 난 100이야. 그리고 채권 40을 뭐 나는 그냥 요새 미국채 30년 늘 거야 라고 두 개로 끝내버리는 분도 있죠. 사실은. 그래도 6대 4고 그죠. 약간 성의 없어 보이기는 한데 예, 그게 결국은 더 날아갔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 미래의 일은 모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는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해보시면 제일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셀프로. 예, 셀프로. 다만 이제 셀프로 가시는 거니까 이제 좀 고독하면서 약간 그런 중간중간 불안불안도 하고. 예, 그런 길이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하나 부가가치가 뭐가 있냐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스닥에 투자할 때 그냥 환을 무조건 열고 달러로만 투자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누가 봐도 극단적인 원화의 저평가 예를 들어 지금에서 뭐 요즘 같이 1,50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그때는 환을 계속 열고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한국이 IMF나 금융위기 오는 게 아닌데 곧 1,200원, 1,300원 내려올 다시 건데 가겠지. 보이는데 굳이 그래도 환을 열고 가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전술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셀프로 내가 다 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쉽지 않지. 어렵죠. 근데 그거를 이제 펀드에서는 저희가 알아서 어쨌든 저희도 정답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럼 일부만 해지하고 뭐 그래요. 패치 비중을 조절하든가. 저희도 기본은 그 해외 주식의 경우는 오픈하는 거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극단적인 경우 등등에서는 해지를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은 한 85% 정도는 환을 좀 이렇게 해지를 해서 그래. 좀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그래. 지난 몇 년간 뭐 생각해 보면 몰라. 나는 그냥 엔비디아만 갖고 있었어. 내지는 내가 그랬잖아. 5년 전부터 테슬라라고. 뭐 니 뭐 얼마나 뭐 먹었는데라고 하면 하여튼 5년 전부터 테슬라인 그분이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윈인데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앞으로 20년, 30년에는 큰 코 다친다 한 번씩. 테슬라가 문제라서가 아니라. 그럼요. 그때 우리의 심리가 얼마나 사실 요동치겠습니까? 그러게요. 또 탐나네. 근데 저거 좀 예를 들면 저거에다 내 자산을 실으려면 퇴직연금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건가요, 저건? 펀드는? 사실 뭐 설계 자체는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을 위해 설계된 건 맞는데 네. 그냥 일반 저희 그냥 일반 여유자금. 자금으로도 음.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펀드를 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네 우리 다 같이 TDF 2040 펀드에 난 가입할래요라고 하면? 맞습니다. 아, 네, 팀장님도 이제 이 바닥에서 꽤 이제 이 일도 겪고 저 일도 겪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도 바뀌기도 하고 교정되기도 하고 정리도 되고 이제 아마 이제 그러실 때가 됐고 지났을 것 같은데요. 네 팀장님 저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20몇 살 젊은인데요.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심플하게 좀 알려주세요. 한 10분 만에 좀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그래도 뭐 어차피 진리라고 하는 건 심플하다는데 라고 하면 딱 요 얘기 해줄 거다. 그런 게 좀 있으십니까? 어떻게 좀 정리가 되세요? 많이 보면 뭐 절약을 해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게 이제 사회 초년생 또는 20대 뭐 젊은 분들은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말 천편일률적인 얘기보다는 돌이켜 보면 그때 가서 뭐 할래라고 보면 시간이 가장 재산이었구나, 가장 큰 가치였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20살 20대로 돌아가면 남아 있는 시간인 거죠. 그러면 시간의 힘을 빌어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면이라는 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서 29살이라면 앞으로 최소한 50년 투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TDF가 됐든 아니면 주식의 백이 됐든 그냥 배분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실패 확률이 적은 전 세계 주식에 통으로 넣어놓고 일단 시작을 하자. 시작부터 하자. 소액이라도. 그게 전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젊을 때로 돌아가면 빨리 시작해라. 빨리 시작하자. 왜요? 그래야 가장 오래 굴려서 눈덩이처럼 불릴 수가 있는데 요새 어디선가 기사를 봤는데 19세 이상 뭐 우리 Z세대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깨어 계셔서 고등학생 그 이전부터도 이렇게 굴려주는 펀드 분들이 많다는 만들어주기도 거죠. 하고 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청약통장 이상으로 되게 중요한 가치 같다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실제 고객님들을 만나 뵙게 되면 우리 애들이 아빠한테 절대 오지 않던 애들인데 엔비디아를 사준 거예요. S&P랑 나스닥을 좀 사준 거죠. 아빠가 중학생 때 세뱃돈 받아서. 음. 근데 이게 막 엄청 모르니까 신기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해도 자기 방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애들이 아빠는 은퇴해서 이제 새벽에 미국장 보고 막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데 와서 막 간밤에 어땠냐고 막. 내 주식 어떻게 됐냐고.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지금 120만 원 됐는데 130만 원 언제 되냐고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경제 금융 공부가 되면서 나의 부가 안전하게 이전되기에 또 훌륭한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빨리 시작하면 좋겠다. 저도 재테크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어떻게 시작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흔하고 보편적인 솔루션을 찾아서 그거부터 시작해라. 그렇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네네. 예를 들면 뭐 월드 주식 다 넣는 거라든가 60, 40이라든가 네네. 아유 그게 뭐 투자야 겨우 그거야? 라고 하는 하더라도 너무 보편적인 누구나 하는 개나 소나 하는 투자라도 그런 식으로 일단 돈을 넣어놓고 네네. 그거를 워치하다 보면 배우는 게 있을 거다. 그렇게 해라.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계속 굴러가면서 큰 힘이 될 거다. 근데 처음부터 뭐 초년생이 뭐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보통 이제 귀에 들리는 종목 뭐 이런 거에다 그냥 다 넣거나 신용으로 넣거나 해도 뭐 500만 원이니까 맞아요. 뭐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런 시간보다는 이렇게 단기간에 큰 거대한 수익률에 너무 우리가 현혹되기 쉽다 보니까 조금 뭐 암호화폐 코인 같은 쪽에 우리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좀 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근데 그게 뭐 저도 그 시장을 뭐 확정지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지만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실패 확률이 적을 걸로 판단되는 쪽으로 일찍 시작해 놓는 게 일찍 시작해라. 예,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찍 시작하되 뭐 6대 4 이런 데 넣어라라는 건
그게 뭐 갑자기 1년에 뭐 5배 오르고 그러진 않을 텐데 일찍이면은 사실 주식에 그냥 다 넣는 게 맞겠죠. 아주 젊을 때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목에 넣기는 그럴 테니 뭐 금방 부자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뭐 그게 결국 뭐 펀드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재투자라고 굳이 표현을 해본다면 예.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뭐 인도의 경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전 세계 주식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또 미국이 60% 이상 들어가 있어서 뭐 연간 2자릿수 가까이 난다고 하면 네. 그게 결국은 또 한 그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나중에 갈수록 파워풀해지니까요. 네. 워렌 버핏 회장도 뭐 50대 이후가 돼서의 그 부의 증가 속도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가파르다는 게 결국 그 얘기니까요. 워렌 버핏 재산의 90몇 %는 그 아저씨가 60세 이후에 번 맞습니다. 거야. 네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렇게 부자가 된 건 남들이 60세에 은퇴할 때 그 아저씨는 은퇴를 안 했던 그 차이밖에 없어. 이런 설명을 하더군요. 맞습니다. 팀장님 저는 그냥 내일 열심히 하려고요. 나는 그냥 월급 받고 남는 돈 뭐 생기고 그런 건 다 그냥 어떤 썸띵에다가 투자하고 잊어버리고 싶어요. 어디다 하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까? 팀장님이 하나 찍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다 같이 TDF 2040도 좋고 이거 아니더라도 이런 거에다 넣으세요 라고 하는 거 있으면 우리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너무 케이스가 다양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투자의 경험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투자를 안 해보셨는데 뭐 좀 해봐야 되겠네라고 하면서 막 무턱대고 난이도가 높은 막 주식 섞인 걸 시작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좀 판단이 돼서 뭐 금융 상품 중에 단기 뭐 채권 같은 유형의 그런 것부터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봐도 괜찮죠. 그러면은 아니면 뭐 조금 듀레이션이 긴 그러니까 단기 중에서도 한 만기가 2년 정도 되는 채권들이 있는데 아니면 뭐 우량 회사채 이렇게 이름 들어가 있는 ETF 상품들도 있고 그런 걸 사면은 이제 일단 주식은 차치하고 요새 유행하는 채권 금리의 변동으로 인해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체험을 해볼 수 있죠. 이게 왜 평가액이 늘었지? 줄었지? 이런 거를 좀 일단 실감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 말은 어디에 맡겨놓고 너는 이 일이 뭔지 몰라도 그것만 해 이렇게 하지 말고 맞습니다. 어디에 넣고 계속 그걸 통해서 배워가라는 얘기네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말아라.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아까 저희가 채권 하우스라고 말씀드렸던 네. 게 베이직은 채권을 일단 기본으로 아셔야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사실은 채권 시장이 패닉이고 연말에 올라가니까. 네, 금리 올라갔을 때가 채권 가격이 되게 빠졌을 때입니다. 저는 뭐 그런 건 되게 배당주 살 때도 비슷하고 폭락했을 때 사야 되는데 그런 우량한 회사채들이 이렇게 할인돼서 거래되는 게 흔치 않거든요. 요즘이요? 네. 그리고 계절적으로 보면 연초가 되면은 보험사나 각종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우량한 회사채가 없어서 못 살 지경입니다. 왜요? 왜 연말에는 흔하다가 연초에는 그게 해요? 그 북클로징이라고 하잖아요. 회계년도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벌어놨던 것들을 대부분 손익을 확정 지어놓고 그럼 팔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네, 팔고 다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은 수급상으로 수요가 별로 없는 계절이고요. 보험사들은 3월 결산이나 그렇지는 않아요? 뭐 그렇다면 조금 남지만 이제 그래도 연중에 미 매매를 해놓거나 그래서 네, 연말에는 조금 피하는 경우들이 많긴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채권은 어떻게 움직인다고 이론적으로는 배우고 알고 나보고 설명하라고 그러면 심지어 설명도 하는데 한 번도 직접 사본 적은 없어요.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그럴 돈 있으면 엔비디아 사야지 싶어서. 근데 진짜 사보면 확실히 다릅니까? 그 어떤 채권이냐에 따라 다른데 만기가 긴 장기 채권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30년 만기나 10년짜리. 이제 그런 건 감이 탁 오죠. 그런 걸 사고 오늘 잔액이 막 이렇게 되니까 금리가 좀 확실히 예를 들어 오늘 뭐 미국에서 내일 모레 아침에 FOMC에서 금리를 뭐 예를 들어서 인하하는 게 확정이 됐다. 그랬는데 그러면 장기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또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내 평가가 이게 크게 늘어나니까 이제 만기가 긴 채권은 거의 뭐 주식급의 변동성일 수 있죠. 그 듀레이션만큼 움직인다고 저희가 강제 경제 공부를 시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 여유 자금의 일단 절반을 만기 긴 채권에다 한번 넣어보는 거구나. 네네.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면 돈 생길 때마다 일단 채권형 펀드에 한번 넣어서 적금처럼 배울 수 있는 거구나. 딱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내가 경제 상황을 금리와 메커니즘을 체득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거 해라. 보내드릴 때가 됐는데 자주 못 뵈니까 오신 김에 여쭤봐야지 싶은 질문이 자꾸 떠오르네요. 마지막으로 2026년에 세계 경제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 그거는 뭐 워렌 버핏도 잘 모르고 그건 트럼프도 모르는데 질문을 조금 바꿔서
어떤 게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요 동네 뉴스는 좀 잘 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내지는 2026년 12월을 팀장님이 미리 갔다 올 수 있으면 갔다 와서 내가 지표 한두 개랑 뉴스 한두 개만 확 확인하고 돌아오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팀장님은 나는 뭘 보고 올 거야. 난 그래서 2026년이 요게 좀 궁금하고 신경 쓰여.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저기 유동성 환경을 봐야 되니까 유동성 환경은 미국의 금리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캐리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예전에 뭐 요새 유행하는 일본 엔화가 뭐 미국 일본 금리가 거의 뭐 제로에 가까웠다가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캐리 트레이드의 매력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보면 그에서 이탈하는 돈이 있을 거고요. 이게 한 번씩 또 발작을 일으키진 않는지 이런 거를 한번 잘 봐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일본 금리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실물 경기가 아까 물가 때문에 뭐 이번에 뉴욕 시장 어떤 선거 지형도 바꿀 정도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그러면 금리에 영향을 좀 미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준금리는 낮췄는데 장기 금리가 오히려 잘 안 떨어진다든가 좀 소폭 오른다든가 이런 것도 조금 불리한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주식에는 낭패라는 거죠. 네, 그럴 땐 또 주식이 생각보다 환호를 못할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계속 지지부진할 수가 있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슈가 나오는 뭐 GPU에서 TPU까지 들어가는 어떤 그 인공지능 기술의 흐름. 기술의 흐름들이 그냥 단순 AI 버블이니까 빼야 돼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미국 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이제 횡보장으로 바꿔버리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흐름들이 살짝 빠져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뭐 인도가 됐든 베트남이 됐든 아니면 정말 한국에 지금 원화도 이렇게 절하돼 있어서 저렴하니까 환차익도 기대가 되고 또 실적도 쌓여가는 HBM은 사실 어디가 됐든 다 붙어야 되니까요. 뭐 이런 TDF든 뭐 GP에. 네, 실제로 저희 TDF도 그래서 좀 반도체 ETF를 담아놨거든요. 저희 한국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 이렇게 저희가 좀 미리 가서 약간 이렇게 길목을 지킨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그런 거를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은 여전히 계속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이제 그런만 잘 대비하면 폭락은 아니어도 미국이 살짝 횡보하는 사이에 스마트 머니들이 나와서 뭘 사는지. 예, 이제 그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금리, 일본 물가, 일본 성장률 요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에 따른 미국 장기 금리의 변화. 네. 요것도 변수고. 인공지능 기술의 흐름이 주가의 등락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도 좀 보고. 그런 뉴스들 잘 챙겨봐라.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산운용 김형호 팀장님과 함께 우리 다 같이 TDF 요거 저희가 홍보 좀 해드릴 테니 나오세요라고 꼬셔서 이런저런 거 많이 여쭤봤는데 그래도 솔직하게 재미있게 답을 해주셔서 아주 저는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여러분 퇴직연금 계좌 열어보시고 같은 값이면 우리 자산운용 우리 들어가는 거 많이 넣어주시면 우리 팀장님이 뿌듯하시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TDF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산운용의 김영호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